안녕하세요. 과학적 글쓰기와 고전 읽기 2. 오늘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그리고 글쓰기의 윤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 차례입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중간고사,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요. 1교시에는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그리고 2교시에는 글쓰기의 윤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석 과제 제시하고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간고사 공지입니다. 시험 진행 방식은 대면 시험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시험 아닌 점에 유의를 해주세요. 시험 일시는 10월 29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장소는 수원대 미래혁신관 B103호고요. 시험 시간은 60분, 범위는 1주부터 8주까지 강의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시험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캔버스의 최신 공지사항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1교시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1944년에 나왔었던 이방인의 판본 표지 디자인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죠. 인간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에 이방인의 주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부조리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그것은 소설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알베르 카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베르 카뮈는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입니다. 1942년 이방인이 데뷔작이었는데요. 이것을 발표하면서 일약 문단의 총화로 떠오른 분이고요. 에세이부터 희곡, 소설까지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한 바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작품은 그 처녀작인 이방인입니다. 네, 교재 205쪽부터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으니까요.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내용을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가단락입니다. 가를 읽고 작품의 주인공과 배경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굉장히 강렬한 시작을 하고 있죠.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기술이 굉장히 건조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담긴 내용은 그렇게 건조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까요.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나이고요. 이 나의 이름은 메르소입니다. 작품 시점이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배경인 사건은 뭐죠? 말했듯이 엄마의 죽음이죠. 그런데 나는 엄마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나와는 이제 떨어져서 양로원에 살던 엄마의 죽음을 양로원을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얘기가 있고 위에도 언제 모르겠다.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육체인인 어머니의 죽음에도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은 나의 건조한 모습이 계속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부분입니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서 오후 중에 도착할 생각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여전히 어머니의 죽음에는 슬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죠. 자신의 계획은 그냥 덤덤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사유가 그러한 만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그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변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네, 넘어가서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기정사실이 되어 만사가다 공식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 봤을 때 어머니의 양로원은 지금 나가 있는 알제라는 곳에서 80km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병원
이 상당히 거리가 멀죠. 이는 곧 나아가 엄마의 죽음에 보인 무덤덤한 태도, 어머니와의 심적인 거리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소설의 장소적 배경이 되는 곳은 알제입니다. 프랑스 현지가 아니라요, 북아프리카 지방, 그리고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반응이 좀 미적지근했지만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장에게 나는 어떻게 말을 하죠? 그건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뒤늦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근거가, 그 이유가요, 내가 변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 아니냐, 나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 이렇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그런 점이 아니죠.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엄마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가시게 된 게 내 탓이 아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즉 엄마가 죽어서 내가 부득이 직장을 쉬게 된 게 내 의지가 아니다, 이런 변명으로 들리니까 어머니의 죽음에도 무미건조한 나의 반응이 더 우리에게는 와닿죠. 아무래도 이 작품 속에 있는 사장 역시 동일하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렇게 대꾸가 없었어요. 아마 우리도, 독자인 우리 역시 메르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그제서야 괜한 소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가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변명을 한 것인데 어머니와 그렇게 가깝지 않다, 어머니의 죽음에도 덤덤하다라는 인상만 줬을 뿐이잖아요. 결국 나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건조한 태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레는 이제 사장이 조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까지는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일반적인 자식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치 기이할 정도로 건조하고 덤덤한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가에서 엄마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보이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어딜까요?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지인이었던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죠. 어머니의 죽음에 만약에 정신이 없었다면 밥이 이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거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변인들의 반응이 조금 아이러니해요. 셀레스트나 식당 사람들은 이제 안타깝고 마음 아픈 모습을 이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떤가요? 나는 좀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어머니의 죽음에 경황이 없어서 어리둥절한 것이면 괜찮을 텐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어리둥절한 것이었냐면 아저씨를 얼마 전 잃은 엠마누엘에게서 상장과 검은 넥타이를 빌려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한 거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좀 오해를 했던 것이죠. 네, 어찌저찌 해서 이제 양로원에 도착을 멜소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즉시 엄마를 보고 싶었다라고 제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엄마에 대한 그 메르소의 감정이 나빴던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무미건조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서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엄마를 보기 전에 양로원장과 먼저 만남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원장은 의지할 곳이라고는 나밖에 없었던 메르소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나는 순간적으로 이제 원장이 자신을 나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변명을 해요. 엄마를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 엄마의 죽음에 자신의 어떤 무관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인다 하면 그것에는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즉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일체에 어떤 관계가 없다라는 냉정한 태도를 일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타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메르소에게는 일종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책 교재에서는 나달락이 바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달락과 나달락 사이에 이제 생략된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에 메르소는 해변에서 옛 직장 동료인 마리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마리와 영화를 보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와서 이제 같이 잠을 잡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냥 일상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레몽이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데 이 사람과 엮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발생을 하죠. 레몽은 자신의 변심한 애인에게 이제 복수를 하고자 해서 메르소한테 부탁을 합니다. 다름 아닌 레몽의 전 애인을 유인할 만한 편지를 써달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메르소는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이야기를 듣고 딱히 레몽을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를 도와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며칠 후에 레몬과 그 친구의 초대로 해변에 이제 메르소가 놀러 가게 되는데 그들 미행하던 아랍인들과 마주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레몽의 전 애인, 그러니까 레몽이 복수하고자 했었던 전 애인의 친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이 와중에 레몽이 그 전 애인의 오빠에 의해서 부상을 입게 되고 싸움이 끝납니다. 싸움이 끝났지만 사실상 이제 끝난 것이 아니죠. 자, 얼추 이제 끝을 맺게 됐지만 메르소는 이제 레몽이 흥분한 것을 계속 알고 있었어요. 졌으니까 사실상. 그래서 흥분한 레몽에서 권총을 일단 빼앗아 들어요.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니까 권총은 이제 빼앗아서 메르소가 갖고 있는데 싸움에서 졌으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제 어떤 그늘진 샘가를 찾아가서 거기서 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레몽의 전 애인의 오빠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서로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메르소는 레몽의 편이었고 레몽의 그 전 애인 레몽은 이제 전 애인에게 복수를 하고자 했으니까 전 애인의 오빠는 당연히 레몽과 한통속으로 생각하는 메르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팽팽하게 이제 긴장감 속에서 대치를 하고 있다가 상대가 이제 레몽의 전 애인 오빠가요. 순간적으로 이제 칼을 꺼내는데 이 칼에 햇빛이 반사가 되면서 그게 이제 메르소의 눈에 이제 정통으로 탁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메르소가 권총을 꺼내서 그를 향해서 총을 발사를 하는데 5발을 발사를 합니다. 결국 사람을 죽인 거예요. 물론 이제 햇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놀라서 그렇게 자극을 받아서 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살인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메르소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심에서 국선 변호사 그리고 예심 판사로부터 이 사건은 큰일은 아니다 라는 식의 말을 전해 듣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일종의 당시 프랑스와 식민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메르소가 살인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피해자인 레몽의 전 애인의 오빠가 당시 식민지였던 아랍 본토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즉 아랍인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현지인을 죽인 것은 아니니까 큰 사건으로 비화되진 않을 거다라는 당시 사회적 풍조에 따라서 사람들은 별것이 아닌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 얘기를 전해 듣는 메르소 역시 그럼 별게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메르소에게 호의적으로만 전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심에서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찌되었든 재판의 형식은 지켜야 되니까요. 메르소의 살인과 관련한 증언을 이제 재판에서 하게 되는데요. 증인들이. 그런데 이게 묘하게 메르소의 평소 태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쉽게 끝날 것 같던 재판의 전개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메르소의 애인인 마리의 증언이었습니다. 마리는 이제 무심코 증언을 하여간 하게 되었는데요. 메르소의 살인과 더불어서 그 배경을 알게 되려면 이제 온갖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니까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던 그 증언에서 그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문미건조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과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게 된 거예요. 사실 어머니의 죽음이면 일종의 상중이잖아요. 거기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과 평소와 다름없이 그런 연애 생각을 버린 것이니까 이게 졸지에 메르소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게 된 것인데
이 재판의 초점이 살인이 아니라 메르소의 태도에 맞춰지게 된 것이죠. 결국 마리의 증언을 계기로 해서 재판 방향이 메르소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심을 넘어서 본심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본심에서 레몽이 전 애인의 오빠를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이미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메르소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호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왜 죽였냐라고 물어봤더니 앞뒤 맥락을 다 생략하고요. 단지 햇빛이 눈부셔서 그랬다라고 설명을 해버려요.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도대체 햇빛이 눈부신 것과 사람을 죽인 게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이라도 그런 반응을 보면 거의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할 텐데, 이미 이 배심원들의 마음속에는 메르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마리의 증언에서 이미 나왔듯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전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에서 메르소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런 증언까지 이제 듣게 되니까요, 본인에게서. 결국 배심원들은 메르소를 굉장히 잔혹한 살인마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메르소는 모두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네, 이어서 나달락입니다. 재판 본심 중에 아라빈을 이유 없이 살해한 것으로 오인을 받았다 했죠. 오해를 받은 메르소는 이어서 어머니의 장례건과 관련한 증인들이 이제 줄줄이 증언을 하는데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그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리고 겨우 그 장소와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을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었을 때 나는 양로원 원장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네, 양로원 원장까지도 이제 증인으로 소환이 돼서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엄마가 나에 대한 불평을 하더냐는 질문을 받자 원장은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나 근친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원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괴벽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불만을 했지만 아마도 그 불평의 내용은 그런 것이겠죠.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것이었을 텐데, 이런 종류의 불평은 그냥 습벽 같은 것이다 라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중략 이후를 봅시다. 또 다른 질문에 그는 장례식 날 나의 담담한 태도를 보고 놀랐었다고 대답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담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고 재판장이 묻자, 네, 이미 메르소는 천하의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도 전혀 개의치 않은 그런 불효자식이 되어버렸고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냉혹한 이미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담담하다라는 증인의 증언에 다시 한번 일종의 잠깐의 태클을 거는 것이죠. 담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물었더니 원장은 구두코를 내려다보더니 내가 엄마를 보려고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장례식이 끝난 뒤 무덤 앞에서 묵도도 하지 않고 곧 떠났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제 흐름상에서 봤을 때 메르소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양로원 원장은 이렇듯 어머니의 죽음에도 담담한 태도를 보인 메르소에게 놀랐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하나 그를 놀라게 한 일이 있는데, 네, 그는 원장이고요. 장의사 직원 한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내가 엄마의 나이를 모르더라는 것이었다. 네, 엄마의 나이를 모른다. 이 부분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했을 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식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어머니의 나이를 얼추나마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랬더니 반응이 어떤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재판정에 이제 침묵이 흘렀다는 얘기는 그만큼 싸늘한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어쩌면 육친인 어머니의 나이조차 알지 못하느냐라는 법정의 그 기가 막힘, 그 반응이 이제 잠시 침묵이 흘렀고 라는 표현으로 이제 대체가 된 겁니다. 이어 재판장이 그에게 그 말이 과연 나에 관한 것임에 틀림없느냐고 물었다. 네, 메르소에 관한 게 틀림없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즉 증언을 통해 본 메르소를 봤을 때
더 이상 증언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 죄질이 악하니까 판결을 속히 내리겠다라는 의도가 빤히 보이죠. 그쵸? 원장이 그 질문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재판장은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법 절차상 하는 질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 메르소라는 친구는 굉장히 간악한 인물이니까 빨리빨리 그냥 처결을 하겠다. 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대답을 빨리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차장검사에게 증인에 대한 질문이 없느냐고 묻자 검사가 외쳤다.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강렬하고 나를 보는 그 눈초리가 어찌나 의기양양한지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바보같이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은 심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사고 있는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차장검사의 반응은 의기양양함으로 정리가 되죠. 메르소에 대한 증언을 여지까지의 증언, 다수의 증인이 했었던 증언을 토대로 봤을 때 매우 악질적인 범죄자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질문할 가치도 없다. 추가적인 질문을 들어봤자 이놈의 간악함만이 더 나타날 것이니까 이미 여태까지 드러난 간악함만으로도 법정 최고형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기양양하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소극적인 자기 변호로 인해서 철체절명의 궁지에 몰리게 된 거예요. 메르소는. 그 상황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이제 적대시하는 것에 바보같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심정이 됩니다. 그런 평소에 건조하고 이제 덤덤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마저도 이런 것을 느꼈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 상황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견디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이어서 나달라 계속됩니다. 배심원 측과 나의 변호사에게 질문이 없는가 묻고 나서 재판장은 양로원 관리인의 진술을 물었다. 또 다른 사람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에게도 다른 모든 증인들과 같은 의식 절차가 되풀이되었다. 자리에 나와 서며 관리인은 나를 쳐다봤다가 눈길을 돌렸다. 그는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그는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담배를 피웠고 잠을 잤고 밀크커피를 마셨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방청석 전체를 격앙시키는 무엇인가를 느꼈고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의 변호사가 관리인에게 그도 나와 함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질문에 항의하여 검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나는 없습니다. 다만 증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증인에게 담배를 권한 건 사실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관리인이 약간의 놀라움과 일종의 감사의 뜻이 담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보면 여전히 메르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고 배심원들이 이제 극에 달한 분노를 알 수가 있죠. 소극적인 자기 변호뿐 아니라 이제 주변인 메르소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변호에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았고 원장이나 양로원 관리인 같은 이 사람들의 전술로 인해서 메르소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관리인의 진술이 거의 이제 기름에 불을 붙인 꼴이 된 겁니다.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담배를 폈고 잠을 잤고 밀크커피를 마셨다고 하니까 그때 방청석 전체를 격앙시키는 뭔가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피부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거렸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노한 그런 나지막한 목소리도 냈을 수도 있죠. 그때 이제 변호사, 그래도 형식적으로 메르소에게 변호사가 있었을 거니까요. 관리인에게 아니 당신도 다 같이 메르소와 함께 담배를 피우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검사가 여기에 항의를 합니다. 박차고 일어나요. 아닐 거다. 그런 애초에 메르소에게는 변명을 할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검사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이제 구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메르소는 그 죄를 덮고자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인과 담배를 피운 건 맞는데 어디까지나 그 담배를 핀 것은 관리인이 담배를 핀 것은 내가 권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관리인은 약간의 놀라움과 일종의 감사의 뜻이 담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겠지만 메르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실한 대답을 했을 뿐이에요. 다만 그게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기가 막히고 너무나 냉정하고 건조하고 무덤덤했을 뿐인 거예요. 네, 다 단락 직전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정에서 이렇게 시종일관 사실만을 말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메르소는 결국 어찌되었든 사실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실만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변호를 거의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과 관련된 지인들의 증언, 참 일관됐겠죠. 그 건조한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언으로 인해서 배심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결과적으로 사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메르소가 죽인 것은 식민지인이었단 말이죠. 레몽의 전 애인의 오빠는 아랍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 변론에 만약에 능숙했고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 역시 거짓으로 일관했다면 충분히 사형은 면할 수 있었고 가벼운 처벌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법정에 원하는 답이 아니라 오로지 사실만을 가감없이 얘기를 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된 거예요. 메르소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답답한 상황에 놓인 메르소에게 이제 신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죄를 털어놓을 것을 권하죠. 보통 이제 사형수들이 마지막 사형되길 앞두고 이런 종교인들이 찾아와서 이제 고해성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현세에서 저질렀었던 죄를 뉘우치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많이들 이제 실현을 시키는데요. 메르소 역시 뭐 신부가 찾아와서 예외 없이 이런 절차가 이어진 거예요. 하지만 메르소로서는 어이가 없겠죠. 이에 평소에 그 무미건조한 태도와는 다르게 메르소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대응을 합니다. 설령 그가 살인범으로 고발당하고 자기 어머니 장례식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게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살라마노의 개나 그의 마누라나 그 가치를 따지면 매한 가지야. 자동인형 같은 그 키 작은 여자도 마손과 결혼한 그 파리 여자나 또 내가 결혼해주기를 바라던 말이나 다 마찬가지로 죄인이야. 셀레스트는 레몽보다 낫지만 레몽이 셀레스트 못지않은 내 친구라는 게 무슨 상관인가? 도대체 이해하거나 하는가? 이 사형수를 그리고 미래의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런 모든 걸 외쳐대느라 나는 숨이 막혔다. 멱살을 붙들고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신부의 앞에서. 결국 메르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똑같은 가치를 지녔을 뿐이지 대상의 우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치 판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고 어떤 것이 열위에 있다. 메르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즉 어머니의 사랑이든 다른 누구의 사랑이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다른 사람의 죽음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즉 삶의 모든 것을 평준화된 것으로 받아들이던 메르소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덤덤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와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에게 죽음을 선고를 했던 것이죠. 메르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거예요. 그쵸? 자신의 죽음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모든 것을 동등하게 평준화된 시각으로 바라봤을 뿐인데 그 대가가 죽음이라니 정말 모순적인 것이죠. 이렇듯 사형을 언도받게 된 메르소의 삶은 부조리한 인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살았고 거짓 한 번 말한 적이 없고 모든 것을 똑같이 바라봤더니 결국 나에게 이른 것은 죽음이니까요. 그렇죠? 그 자체는 부조리함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조리를 정면으로 신부는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메르소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니까 메르소 입장에서는 반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많은 그 멱살을 붙들고 셀레스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레몽이라느니 아니면 마리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모든 걸 외쳐대느라 나는 숨이 막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메르소의 심정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벌써 사람들이 사제를 내 소나기에서 떼어내고 있었고 간수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제는 그들을 진정시켰고 말없이 한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해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돌아서더니 사라졌다. 자신의 멱살을 잡은 메르소를 떼어내는 간수를 저지하면서 메르소를 바라보는 그 신부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결국 돌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부의 입장에서는 메르소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이 사람이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이는 메르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조리의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한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건이 다른 거예요. 이건 역시나 부조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메르소의 입장에서 부조리에 반항하지 못하는 신부에 대해서 분노하던 메르소는 그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이제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가 나가고 나자 나는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기진맥진해서 침상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눈을 뜨자 얼굴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새 소금 냄새가 내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잠든 그 여름의 신기로운 평화가 밀물처럼 내 속으로 흘러들었다. 나와는 영원히 관계가 없게 된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아서 마침내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내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채용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네, 자신의 사형 집행일에 되도록이면 많은 구경꾼이 몰려와서 이제 메르소 자신을 증오할 것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약간 아이러니하면서도 부조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구경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르소가 느끼는 부조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잔뜩 메르소가 사형당하는 것에 오면은 와서 당연히 증오의 함성을 내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왜 이 메르소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그런 내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 모든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왔으면 하고 소망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부조리이고 그 부조리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름 아닌 더 많은 자신의 그 부조리한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증오할수록 그의 죽음은 더욱더 부조리한 죽음이 되기 때문이죠. 즉 부조리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부조리함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메르소는 부조리함에 자신의 죽음으로써 정면으로 이제 반항을 하고자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고 바라게 된 것이죠. 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활동 2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미가 이 작품을 연극으로 개작하는 작가에게 쓴 편지의 일부인데요. 이방인이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래 제시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정면으로 공격받고 있는 대상은 윤리가 아니라 재판의 세계이다. 카미는 작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메르소가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읽는 독자와 배심원들이 생각하는 메르소는 윤리의식이 결여된 것 같은 그런 일종의 천하의 죽일놈이잖아요. 하지만 카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새로운 유형의 배덕자는 이런 윤리의식이 결여된 메르소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재판의 세계라는 것이죠. 이 재판에서 메르소는 처음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굉장히 사소한 잘못, 식민지였던 배경을 생각한다면요. 상대적으로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여겨지다가 점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모든 게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천하의 나쁜 놈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메르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로지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은 거짓을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으니까 그 모든 재판의 전개가 부조리함으로 귀결이 되고 있잖아요. 카미는 바로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부조리함이 발생한 배경이 다름 아닌 재판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 부조리함의 대표적인 실례, 작품 내에서는 재판의 세계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부르주아일 수도 있고 나치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일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는 부르주아, 나치, 공산주의 등이다
라고 카미가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만 재판정이라는 것은 소설 속의 부조리함의 예였을 뿐이죠. 작가는 이렇듯 재판정의 모습에서 부조리함을 간파하고 이를 공격하고자 했던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그 재판정에서 부조리함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 부조리함에 편승해서 메르소를 공격하죠. 메르소를 비난하고 재판정에 무거운 침묵을 만들어내고 급기야 메르소는 죽기 전에 이런 증오에 찬 함성들, 자신의 부조리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차라리 나를 그냥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라 라고까지 바라잖아요. 결국 메르소는 그 수많은 부조리함에 둘러싸인 사람들 가운데 그 부조리함에 둘러싸이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인 겁니다. 즉 그 부조리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곧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베르 카미가 소설 제목을 왜 이방인으로 했는지 아마 짐작이 여러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교시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교시 글쓰기의 윤리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